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벌써 이제 3월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신 분들은 아마 신학기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학교 활동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고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의대 6번째 시간으로 중앙대학교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몇 등급이면 어느 정도 의대를 간다,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떻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대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결정하거나 또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대학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이화여대나 아니면 경희대학교 쭉 설명을 드려서 서울, 그 다음에 강원 지역, 그 다음에 충남이나 충북, 그 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또 전남이나 전북, 제주까지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표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정시에서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실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죠.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최저 충족하고 수시 전형에서 의대를 가는 게 답이다. 결국 정시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목되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재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의대 합격률이 매우 높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학교는 가천대, 강원대네요. 가천대학교는 실제 합격생들 45명 중에 41명이 졸업자죠. 그래서 비율이 91.1%고 강원대학교는 34명 중에서 31명입니다. 비율이 91.2%.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들은 뭐냐면 재학생들에 비해서 졸업생들의 의대 합격률이 높다도 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삼수생이나 사수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의대 합격자 1879명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이 모든 의대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있지만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빠져있고 울산대 의과대학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나와 있지만 중앙대학교 의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 모든 대학의 의과대학이 나오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개의 대학들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879명 중에서 재수생의 합격률이 1478명,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가 380명이기 때문에 결국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졸업생들의 정시의대 합격 비율이 매우 높다. 요즘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비율은 78.7%입니다. 이 재수생들 1478명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재수생의 숫자가 799명이고요. 그 다음에 삼수생과 사수생의 비율을 합치게 보니까 679명입니다. 물론 재수생보다는 다소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삼수생과 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척이나 높다는 점, 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이라는 시험이 결국 이렇게 다수생들,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능이라는 것이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난이도가 높다는 지점은 1등급에서 만점의 구간, 다시 말하면 만점자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23학년도에도 만점자가 3명이었고 2022학년도는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자가 많이 줄었다.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구간이 결국 1등급에서 만점 구간, 바로 의대 합격을 결정짓는 구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024학년도 의대 전체 선발 인원은 3,095명이에요. 제가 각 대학의 시행 계획을 다 조사하면서 정원 내 선발, 정원 외 선발을 모두 집계를 해봤더니
3,095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933명, 전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162명인데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없었고 대부분 비수도권에서 발생이 되어졌는데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 1,933명과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 1,162명은 사실상 그대로 고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수시가 하더라도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대도 사실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의대도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수능체제, 다시 말하면 1등급과 2등급 구간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60%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만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도 물론 정시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정시에서 대략적으로 재수생 비율이 80%다 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재수생들이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한 55% 정도의 비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점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9%입니다.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67%.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면 전남 전북 지역이나 경남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충남이나 충북 지역은 42%, 강원 지역은 33%예요. 그렇죠? 강원과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뽑는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일부 지역에서는 40% 이상으로 고정시키고 있지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원 지역은 비교적 적은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선발 인원은 595명이에요.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1%, 교과가 13%, 논술이 13%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인재 전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남이나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충남이나 충북,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이 있으므로 서울, 경기, 인천 쪽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남, 경북 지역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은 지역인재 전형 59%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만 원서를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 아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물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에 당연히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교과 전형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은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고등학교나 각 지역에 있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유입되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우수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은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수도권의 의과대학의 모집 인원이 줄고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와 서울 수도권의 의대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죠. 왜?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학력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도 합격을 하기가 어렵지만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은 그만큼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같은 경우 오늘 설명을 드리는 중앙대학교는 자 2023학년도에 다빈치 전형,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올해는 다빈치 전형이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는 그대로 탐구형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마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비교과 역량을 갖추면 원서를 쓸 수 있는 모든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인 건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이런 전형이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출신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에 따라서 적합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므로 결국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은 무조건 과학과만 뽑는다. 무조건 영재고만 뽑는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있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대학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해 봐야 된다. 라는 점을 이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의대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또 내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학과, 전형의 적합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올해 이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은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11명, 11명으로 모집 인원 차이가 없고 전형의 방식도 전년도에는 다비치 전형, 올해는 융합형 인재로 이름을 바뀌긴 했지만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30%, 탐구의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전형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소개서를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는다. 이건데 사실은 국내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사실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종전에도. 그렇죠? 종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단지 자소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용이한 점이 생겼냐.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원서 지원이 조금 더 수월해졌죠. 원서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냐면 경쟁률에 따라서 막판에 학과를 바꿀 수 있는 원서 지원이 가능하죠.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제출한다 그러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일반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짧게 쓴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판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서 경쟁률을 보고 학과를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막판에 경쟁률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변경할 가능성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그만큼 수월해졌고 수시 지원에서 눈치 작전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총 6개의 전형 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다빈치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이 예를 들어서 구분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이 나누어지겠지만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중앙대학교는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전형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뭐 전형의 방식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로 두 개의 전형의 특징을 뚜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특히 의예과의 경우에는 탐구형 인재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의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다. 차이가 있다면 면접이 있느냐? 면접이 없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수능의 고득점이 예상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중앙대학교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면접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정시 지원에서 기회를 노리시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수능 성적이 불안정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면접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 탐구형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두 개의 전형 간의 차이는 사실상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의예과는 그렇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올해 조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변화가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5, 한국사 4등급, 그 다음에 과탐은 2과목 평균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에서의 중앙대학교의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2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달라지는 점은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선정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수능 최저가 다소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술은 종전에는 수리논술 3문항에 과학논술 1문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어집니다. 수리논술로만 시험을 보고요. 논술 70%, 학생부 20의 비교과 10%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중심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2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합격과 불합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를 가고 싶어?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논술 전형을 준비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 어쩔 수 없는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수능 최저가 사실상 매우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4개 영역 등급 합 5를 만약에 충족하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냐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성적이 나오는 점수예요. 저 정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순위를 정하면 1순위는 먼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1순위고 수능 체제가 충족이 되어진 상태에서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분들이 이제 내가 의대를 가고는 싶은데 내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거나 재수하시는 분들이 일찍부터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4개 영역 등급 합 5라는 수능 체제는 수능 세제의 충족 가능성이 10명 중에서 30%도 안 되는 수능 세제이기 때문에 수능 세제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능의 대비를 공고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6월이나 7월에서부터 논술 제부를 차분하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논술 전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어졌다. 수능 체제가 다소 완화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들이 달라지는 점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3학년도에서 서류평가 반영 방식을 보시게 되어지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 서류평가의 반영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종전에는 2023학년도에는 중앙대학교가 다빈치 전형에서는 5개의 평가 요소를 줬어요. 그 5개의 평가 요소들을 균형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다빈치 전형이었죠. 5개라고 하면 통합 역량, 탐구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이렇게 5개의 요소들을 균형 평가하는 것이 다빈치 전형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은 5개의 영역 중에서 전공 적합성과 탐구 역량의 반영 비율을 높게 두는 게 탐구형 인재의 특징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보시면 다빈치 전형은 5개의 요소들을 균형 평가, 그 다음에 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통합의 역량과 탐구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의 기재 항목, 글자 수가 바뀌었죠.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의 평가 항목들을 4개나 5개의 평가 항목에서 3개의 평가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동일합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3개의 항목으로 바뀌었고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요.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의 이수 노력,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의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의 경험을 묻고 있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의 준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공동평가 요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형별로 인재상에 따라서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을 서로 다르게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평가 영역이 바뀐다 하더라도
탐구형 인재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을 구분하면 이거예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적으로 통합적인 역량과 탐구 역량의 비중을 많이 둔다는 거죠.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역량의 반영비를 높게 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형, 다시 말하면 다빈치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은 세 개의 평가 요소를 고르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융합형 인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은 보통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또는 일부 명문고 학생들처럼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과. 의대를 제외한 일반과는 대부분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 교과 성적 중심. 그 다음에 탐구형은 보통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처럼 보통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대는 다르죠. 의대는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상 탐구형 인재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결국은 전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 두 개의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는 전형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는. 하지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 대학의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원 고등학교 유형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지원 경향의 특징에 따라서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형별 차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점들을 보시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만 믿으시면 안 되고 입시 결과의 내용들을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제 2024학년도 가면서 학생부가 이제 수정 보완이 되어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로 가면서 독서 활동도 대입의 미반영이 되어져요. 수상 경력도 대입의 미반영이 되어지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집니다.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비 미반영이 되어지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자율동아리는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낭태호 활동도 미기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특 같은 경우도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진다. 요즘의 특징이고, 이렇게 이제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보셨던 것처럼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 방법이 달라진 거죠. 4개나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축소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될까? 왜 이렇게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축소할까? 수상 경력을 왜 대입에 미반영하고, 독서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대입에 미반영하는 이유가 바 뭘까? 이게 바 뭐냐면 학생부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왜냐하면 학생부가 실제 학생부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들은 학생들이 쓰는 항목이 없어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거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쓰도록 되어져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100개의 대학이 있으면 100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면 아마 100개 중에 95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작성한 내용이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특 같은 경우는 교과목 선생님이 쓸 수가 없죠. 실제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이루었는지, 또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탐구하고 이해했는지, 학습의 과정이나 성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쓴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학생부의 대부분이 학생이 쓴 내용을 기재로 기재가 되어지고 있고, 결국 그게 셀프 학생부로 의심되어지는 정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렇게 학생부에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부의 많은 항목들이 축소되어지거나 대입이 미반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 유형,
출신 고등학교의 교내 활동에 기반을 둔 본인의 탐구 과정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탐구의 내용들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써도 대학교에서 딱 봤었을 때 이 학생부가 학생이 직접 쓴 내용이다. 과다 기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면 평가의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학생부에 세특을 쓴다, 동아리를 쓴다, 자율이나 진로활동을 쓴다. 이거보다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학생의 노력, 학생의 진로 성취 과정들을 적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대학교 한번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22, 2023, 2024학년도로 가면서 전형별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죠. 전체 모집 인원은 86명으로 변화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60, 50, 45. 정시의 선발 인원이 줄어요. 50명에서 45명으로 인원이 5명이 줄고 그 줄어드는 인원만큼이 논술 전형으로 갔네요. 2023년도에는 논술에서 14명을 선발했는데 2024학년도로 가면서 논술 전형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중앙대가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들이 이렇게 전형에 따른 모집 인원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자. 두 번째는 경쟁되어지는 대학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결국은 뭐냐면 전형에 대한 인기를 높이고 대학에 대한 인기를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형들은 상위 대학이나 아니면 경쟁하는 대학들과의 전형 싸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중앙대학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교 영역 등급 합의 5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면서 논술 전형을 확대시켰었을 때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논술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여전히 의대에 선발하는 인원들이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걸 또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신문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쏠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본인의 약속과 다르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들을 조금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 아닌 논술 전형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고 이 논술 전형의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희대학교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중앙대학교도 그렇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서의 논술 전형은 사실상 일반고 전형의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도 논술 100% 전형이 아니라 논술 전형과 학생부가 결합이 되어지는 전형이거나 또 논술 100%라 하더라도 사실상 합부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약간의 깜깜이가 있어요. 결국은 논술 전형이 또 다른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유형의 전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다. 동일 학교나 동일 유형의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을 치러서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주시는 분들은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지원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고 해서 논술 전형을 통해 가지고 상위권의 의과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중앙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의과대학 선발 인원을 14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은 그대로 두고 있죠. 11명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탐구형 인재 전형은 2022학년도에 합격생의 평균 성적을 보니까 1.7이에요. 융합형 인재도 1.7이죠. 탐구형 전형의 2021학년도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2.2.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보니까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탐구형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 간의 전형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대가 아니라 일반과, 뭐 전기정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영어 영문 이런 일반과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의 입결 차이나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 전형은 보통 자사고 학생들, 비교과의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들로 전형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의대는 보시는 것처럼 전형 차이가 사실 없고 핵심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접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6명을 선발하는데 86명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융합형 인재 11명, 탐구형 인재 11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두 개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뽑겠죠. 그럼 나머지 요소가 뭡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학교 프로파일이에요. 학업적 배경이죠. 학업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과 역량, 그 다음에 진학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학종이면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교과, 비교과, 학교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논술 전형에서 11명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 4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선발 비율에서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약 60%래요. 2022학년도. 그 다음에 자사고 선발 비율은 9.9%, 영재고가 7명으로 7%, 과학고가 52명으로 4.8%, 외고나 국제고가 220명 20.4%예요.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건 일반고고 일반고를 빼고 난 상태에서 비율이 높은 게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다빈치 전형, 그 다음에 탐구형 전형 또는 뭐 그런 개의 전형을 합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고등학교 유형이 의대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되어진 고등학교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형 전형에서 결국은 과학고나 자사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중앙대학교 다빈치나 탐구형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출신 고등학교 유형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앙대학교는 그럼 과연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면 오히려 중앙대학교가 있잖아요. 성균관대학교보다 과학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요. 지금 보면 성균관대학교 영재고의 선발 인원이 2명이에요. 2명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28명, 0.2%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중앙대학교는 과학고 선발 인원이 52명, 영재고가 7명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성균관대보다는 영재고나 과학고에 있어서의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앙대학교는 106명 9.9%고 자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25.2%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율이 의대를 100% 보여주진 않아요. 이 비율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뽑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
요걸 가지고 의대로 조금 연결을 시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 다빈치, 중앙대학교 탐구형 전형은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고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그리고 면접 이걸 통해서 선발한다고 보게 될 때 결국은 학교의 유형이라든가 학교의 배경이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앙대 다빈치나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유리하다?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과학고의 선발률이 24명밖에 되잖아요. 0.2%. 하지만 실제 2023학년도에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었던 성균관대학교 1차 발표 후의 면접 과정을 보면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도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1단계를 통과하지 거의 못했고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합격까지 간 학생들이 과학고나 영재고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와 다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유형의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러죠. 나는 성균관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나는 중앙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정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나 데이터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물론 입시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100%.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의대는 일반고 안 뽑아. 또 성균관대 의대는 과학고만 뽑아.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형의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이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전형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결국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그러면 일반고 그러면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어떻게 의대를 가냐. 그 학생들도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결국 그 학생들이 전형의 적합성이 나오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서울 지역의 논술 전형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고 무조건 못 간다. 학생부 종합 일반고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시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전형의 적합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제 3월달입니다. 3월달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3월을 넘어가면서 4월달에 되어지면서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이 되게 많은 시기예요. 자, 그래서 3월달 들어가면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어떤 준비를 하시게 될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이 되어지는 학생부는 과연 충분히 잘 작성이 되어진 건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간 점검을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수시 전형은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만히 있다가 3학년 때 가서 원서를 쓰기 위해서 학생부를 출력을 해서 딱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원서를 쓰면 사실상 그때는 이미 학생부에 수정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났죠. 알고도 전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부가 나오면 그때쯤 돼서 한 번 정도 점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작년도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학생부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작성이 되어진 학생부에서 올해는 어떤 내용들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현 학력 수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딘지,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중간적인 점검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지금 현 시점에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입시 컨설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앙대학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경희대나 이화여대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준비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고 싶은 나는 의대가 아니야. 나는 치대 가고 싶어.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지 중앙대를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자료들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